예, 감사합니다. 이런 건 처음 받아봐서. 스승의 날이라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십시다. 54페이지. 자, 신고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죠. 이 신고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일단 행정절차법의 신고에 관해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문을 먼저 한번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조문을. 우리 행정절차법은 신고라는 조문 하나 두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행정처에게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라고 정하고 있죠. 그렇죠? 이 해석이 문제 항상 이 표현의 해석. 이게 뭐냐 도대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무엇일까? 해석을 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고에 관해서 책마다 혹시 만약에 내용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어떤 관련된 쟁점이 달라진다면 이 40조 1항 요 테마 때문에 요 항목에 관한 해석 이게 과연 뭘 말하는 거냐. 자, 어쨌든 일단 저는 다수설 판례 입장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다수의 견해는 행정절차법 40조에서 말하는 행정처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일단 다수설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생각하고 이 40조 2항에 가면은 신고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것들 요구하죠. 1호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호 기타 형식상 요건에 적합할 것. 이 세 가지가 신고의 형식 요건이죠. 그래서 최소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자체 완성된 신고의 경우에도 이 세 가지 형식 요건 구비 여부는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뒤에 나오죠. 3항에 가면은 만약에 2항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4항이 만약에 보완이 안 되면 돌려보낼 수 있다. 즉 반려할 수 있다. 이라는 것은 결국 2항과 3항과 4항을 고려해 봤을 때 소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자체 완성적 신고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최소한 이런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심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수설 판례라는 결론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 조문 해석을 일단 잘 하셔야 돼요. 첫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려와 봅시다. 신고라는 것은 일정한 사항을 행정 주체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끔 여러분이 그 답을 쓰시다가 뭐 신고가 처분이다 이런 말 써버리면 큰일 나죠. 신고가 처분이다, 뭐 신고가 처분이 아니다, 신고가 처분 이렇게 말 쓰면 큰일 나죠. 신고는 사인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될 여지가 없죠. 뭐 신고의 수리나 수리 거부가 처분될 수 있을지언정 뭐 혹시 뭐 신고가 처분이 이렇게 말 써버리면 이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조심하시고, 이건 사인의 행위일 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를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정보 제공적 신고와 금지 해제적 신고.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완성적 신고하고 행정요건적 신고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판례가 선호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죠. 자체 완성적.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즉 행정요건적 신고 이렇게 구분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구분을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신고는 정보 제공적 신고와 그 다음에 금지 해제적 신고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구분은 학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잖아요. 일단 신고는 저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설도 없고 특별히 반대하지도 않아요. 다만 저 금지해제적 신고를 다시 또 두 가지로 쪼개가지고 이것을 잠깐만요. 순서 따라서 이것을 자체 완성적 신고와 그 다음에 행정 요건적 신고. 자체 완성적 신고를 이제 보통 우리 판례는 이거를 뜻하기를 판례는 얘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이렇게 표현하죠. 판례가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죠. 그 다음에
행정 요건적 신고는 판례가 쓰는 표현은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례가 그렇게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런 금지 해제적 신고를 다시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차이가 좀씩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정보 제공적 신고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거기에 책에다가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자, 2번의 종류의 가번의 양걸 1번의 정보 제공적 신고. 말 그대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알리는 의미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거기 건축법 21조의 착공신고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건축 신고나 건축 허가를 통해서 금지가 해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갔을 때 공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리는 그냥 정보 제공적 의미밖에 없어요. 착공신고 꼭 기억하시고. 자, 밑에 보면 중요한 표현 나오죠. 정보 제공적 신고에 있어서는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으나, 자, 뭐라고요? 신고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법적 효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즉 금지 해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이때 말하는 법적 효과는 금지 해제를 말하는 거니까 금지 해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 꼭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좀 쓸까요? 저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어요. 그 얘기는 금지해제 신고는 금지 해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금지해제 신고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 금지를 해제하는 형태인 신고해서 이게 법적 효과죠. 사내 영업 활동이 제한당했고 건축 활동 등이 제한이 됐는데 신고를 통해서 그 금지를 푸는 거죠. 자, 금지를 해제하는 대표적인 행위 형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허가, 일단 허가. 그렇지만 신고는 완화된 형태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금지를 해제하는 형태, 대표적 형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라는 것은 이제 허가 요건이 아주 많이 까다롭게 요구되니까 허가보다 완화된 형태, 규제 완화 형태로 도입된 게 신고제죠. 신고제. 그래서 금지 해제적 효과를 일으키는 신고라는 것은 영업 활동이나 건축 활동 등 법상 금지됐을 때 이것을 해제시키는 형태의 신고를 말한다. 그런데 이 금지된 신고는 다시 둘로 구분해서 자, 법적 효과가 자체 완성적 신고는 신고로 인해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행정요건의 신고는 신고의 수리를 통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체 완성적 신고는 신고만 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런 행정 요건적 신고는 수리의 전제 요건일 뿐이고 결국 수리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수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 완성적 신고에서의 수리는 의사표시가 아닌데 행정 요건적 신고에서 수리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번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나번 한번 보실까요? 나번의 자체 완성적 신고와 행정 요건적 신고. 그래서 이 자체 완성적 신고는 뭐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을 이제 본래적 신고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책에 보면 신고의 본래적 모습, 본래적 신고. 그래서 이 본래적 신고로서의 자체 완성적 신고는 원래 신고의 도입 목적이 바로 이거죠. 허가제보다는 완화된 규제 완화. 허가제보다 완화된 규제, 해제 형태. 그래서 자체 완성적 신고는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제하면서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 즉 40조 1항의 신고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고 신고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가 건축법 14조 1항에 나와 있는 건축신고죠. 건축신고. 자, 자체 완성적 자기완결적 신고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래 규제 완화를 위해서 허가를 대신해서 들어온 제도가 이 신고제, 자체 완성적 신고죠. 그래서 본래적 신고라 하고요. 거기 뭐 판례나 간단하게 나온 것처럼 원격 평생 교육 신고는 자체 완성적 신고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판례는 보고 있어요. 평생 교육 신고는 자체 완성 신고다. 그래서 거기 표현을 보시면
행정청으로서는 신고서에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구비된 때는 그 말은 뭐예요?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는 심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식적 요건만 구비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다른 실질적 사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잘 봐두세요. 표현 자체를 잘 봐두세요. 그래서 이런 자체 완성된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만을 법적으로 발사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한다면 이것은 바로 위법성이 인정돼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행정요건적 신고는 보통 학자들은 변태적 신고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신고의 본래 모습에서 벗어났다. 변형된 신고 또는 변태적 신고. 변태적 신고란 말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야, 사실은. 그래서 행정요건적 신고는 변태적 신고로서 이게 신고는 신고인데 결국 허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통해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이건 마치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를 통해서 금지가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구도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좀 이따 우리 판례들을 쭉 볼 거고, 행위여건적 신고 또는 행정요건적 신고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쓰기도 하고, 다음 줄에 가면은 허가제와 큰 차이 없이 운용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행정요건적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형식요건뿐만 아니고 실질요건, 즉 그 행위를 할 어떤 의사라든가 능력이 있는지까지 다 종합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결국 허가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정도가 다수설 판례에 따른 구변이고, 자, 밑에 등록 한번 가봅시다. 일단 중간에 판례 하나 보실까요? 중간에 판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중간에 있는 판례가, 여러분 그 골프장 아실 텐데, 골프장에서 이제 기존 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골프장이 갑자기 이제 그 회원들의 숫자를 늘린다라고 지금 늘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에 대해서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한 거예요. 이게 수리가 되니까 누가 기존 골프장 회원권 갖고 있는 사람이 다투었던 사건이죠. 자신이 제때 골프를 못 칠 수밖에 없다. 그저 회원이 늘어나면 제때 예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프 치기 힘들다. 그래서 이게 이제 쟁점이 두 개예요. 첫째가 이런 골프장을 영업하는 자의 회원 모집서 계획서 제출이 이제 이것이 소위 신고로서 이 수리가 처분이 되느냐에 관한 얘기고, 그 처분에 대해서 이제 제3자가 다툴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이때 우리 판례가 보시면 쭉 볼까요? 네 번째 줄 따라서 돼 있죠. 따라서 체육시설에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시도지사 등에 대한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행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결국 그 수리는 처분이다. 그러므로 제3자가 다툴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3자의 원고적격도 긍정했던 사건이에요. 알아두세요. 종종 많이 낼 수 있는 판례죠. 자, 그 다음에 이 답원의 등록이란 거 하고 이제 여기서가 이제 포인트. 등록과 그 다음에 행정요건 신고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과 행정요건적 신고가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실질은 같은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등록이 뭔지 봅시다. 등록은 공적 장부에 등재하는 행위죠. 공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신고와 달리 등록의 경우는 흔적이 남아요. 장부에 기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적 장부에 등장으로서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 게 바로 등록이죠. 자, 그 점에서 신고하고는 차이가 있긴 한데, 다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등록이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나 결국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수의 견해는 이 등록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거의 같은 걸로 보게 돼요.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면 이제 우리 판례도 등록이 기속행위다라고 본 판례가 하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그 라본에 가서 지휘승계 신고라는 게 이거는 좀 독특하게 별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종래는 이것을 그냥 행정요건적 신고다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지만, 이 지휘승계 신고는 넘어가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넘어가는 영업이 만약에 허가업이면 허가 신청이고, 등록업이면 등록 신고고, 등록 신청이고,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신고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밑에 판례는 허가업의 양도의 경우예요. 갑이 이제 대표적인 허가업이 이제 단란주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을 보면 이제 그 이성 접객원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허가업이죠. 단란주점, 뭐 룸사롱, 뭐 이런 것들,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허가업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뭐 제과점,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신고업이고. 그래서 제 에피소드가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우리 교수님이 항상 뭐 단란주점 영업허가만 예를 들면서 사례를 설명해가지고 저 양반이 단란주점 죽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대표적인 허가업인 거죠. 대표적인. 하긴 뭐 우리 교수님 그 체면상 단란주점 가실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모르죠.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식품위생법상 허가업에 해당하는 단란주점, 룸사롱 을 이제 갑이 운영하다가 이제 영업을 일체로 의뢰가 양도한 거예요. 일체를 양도하고 이건 사법행위고요. 그래서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이제 지휘승계 신고를 하고 이게 수리가 되면 이 수리는 처분이다라고 보는 사건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일단 첫째는 요거는 허가업의 양도 사건이고요. 허가업의 양도 사건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런 판시를 한 거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 갑이 양도인이고, 을이 양수인을 했을 때, 지금, 자, 영업을 양도하죠. 영업을 양도하고, 그 다음에 을이 지위, 승계, 신고를 했고, 이 수리가 행정처분이라 했을 때, 자, 이게 처분이다라고 판례가 했을 때 이 수리를 을이 다투진 않겠죠. 누가 다툴까요? 이 수리를 이 수리 처분을 보통 갑이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식으로는 그런 거 이게 이상하죠. 그죠? 지가 영업을 양도하고 왜 지가 수리를 다투냐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여기다가 한자만 쓰면 되죠. 영업 양도가 허위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친구 사이다 또는 부모다 해서 뭐 부모 자식 관계다 또는 남편이다 해가지고 각종 뭐 인감도장 또는 뭐 인감증명서 등을 갖고 있는 것을 기여해가지고 영업을 허위로 양도시켜버리죠. 그래서 허위 영업을 양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수리 행위는 우리 판례 좀 이따 판례 나오겠지만 이 수리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다툴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 수리 행위는 얘한테는 당연히 수익적인 효과를 주겠지만 이 수리 행위는 갑에게는 우리 판례가 침익적 효과를 준다고 보는 거예요. 침해적 효과. 그래서 수리를 하기 전에 우리 어제 배웠던 거 뭐가 있죠?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청문을 거쳐야 돼요. 뒤에 나올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나중에 또 공부할게요. 곧 나오니까 다시. 그래서 우리 어저께 행정절차법 21조, 22조 기억나시죠? 21조 사전통지.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거나 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22조에 가서 개별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청문을 하되 만약에 규정이 없으면 최소한 이렇게 의무를 구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최소한 간이 청문으로서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수리하기 전에 갑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면은 갑이 놀랄 거 아니에요. 난 영업을 양도한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해가지고 다툴 수 있겠죠. 그 전에 미리.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략한 상태에서 만약에 수리가 돼버리면 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종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뒤에 판례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이 판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허가할 때 제가 이 판례들을 모아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네. 자, 계속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행정요건에 대한, 신고요건에 대한 심사. 자, 여기서 이제 견해 대립이 아주 심각하죠. 특히 홍정선 교수님 같은 분은 신고를, 이 양반은 이제 보통 신고와 관련된 논의들은 3분화해서, 소위 3분화 시켜서 3분 처리하는데, 잠깐만 이거 해볼게요. 잠깐만. 왜냐면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구분 방식이 상당히 판례를 비판할 때도 의미가 있으니까 살짝 한번 해보고, 특히 요거를 우리가 무시하기 좀 그런 게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 이렇게 유사한, 이거 첫 번째 줄 같은 유사한 취재 판시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무신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하는지. 자, 지금 우리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 세 가지를 한번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일단 다소설 판례 갈까요?
판례에 따르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일단 형식 요건을 심사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형식 요건뿐만 아니고 행정청은 실질 요건까지 심사한다. 허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심사한다. 이게 소위 이분설이죠. 이분설. 어디에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있죠. 그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 요건만 심사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사실 이름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런 다수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 갖고 있는 그 중앙대학교 김준건 교수님 같은 분은 결국 우리 판례가 말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명칭사기일 뿐이다. 명칭사기. 마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비판도 한단 말이죠. 자, 이게 이분설, 소위 이분설이고 이게 판례 구분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수설도 이렇게 보통 따라가죠. 일단 이걸 알아두시고. 그러나 홍정선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자신 입장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이 양반은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일단 일체의 심사가 필요 없다. 아무 심사도 안 한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와서 여기서 이제 형식 요건 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의 경우 이제 형식 요건에다가 실질 요건까지 심사한다 하면서 이제 이때 이제 들고 있는 논거가 뭐냐면은 헌법재판소가 등록에 대해서 형식 요건을 심사를 한다라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들어가지고 자기 입장을 지지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뭐 이런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대법원의 입장이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소위 삼분설인데 이런 견해도 있다. 다만 이 견해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견해들이면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그 심사 영역이 달라지죠. 그래서 심사 범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판례를 비판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알아는 두시고 참고로 알아는 두시고 일단 우리는 다수설 판례를 좀 따라갑시다. 자. 그래서 3번의 첫 번째 줄이 그 얘기예요. 행정요건제 신고는 형식 요건만 심사하고 자체 완성제 신고는 형식 심사 자체도 필요 없다. 일체 심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각종 등록에 대해서 형식 요건을 심사한다라는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고려해서 그거를 자기 논거에 자기 주장의 논거로 쓴단 말이죠. 그런 견해가 있는데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보고 있어요. 자,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다수설 판례에 따를 때 4번의 신고의 구별 기준.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수설 판례에 따라가야죠. 왜냐하면 소수견에 따라가면 완전히 처음부터 출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다수설 판례에 따라가세요. 따라가셔서 그러면 다수설 판례에 따르면 4번의 신고의 구별 기준은 이제 어떻게 구별될까요? 일단 첫 번째, 개별법에서 신고하고 등록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식품위생법, 신고업, 등록업, 허가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체육시설업법에 가면 신고업이 있고 등록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업법에 따르면은 소규모 체육시설업, 예를 들면 뭐 탁구장, 당구장은 신고하면 되겠고, 대규모 체육시설, 뭐 골프장, 뭐 수영장 이런 것들은 허가는 등록을 받아야 돼요. 등록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법에서 신고하고 등록을 구분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제일 쉽죠. 이때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고 이때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는 거기 두 번째 줄에 쓴 것처럼 또한 신고 요건으로 형식적 요건만 요구한다고 판단될 때는 이거는 법원이 판단해 줘야죠. 그렇죠? 형식 요건만 요구한다고 판단될 때는 자체 완성세 신고고 실질 요건은 이제 그 행위를 할 어떤 기본적인 시설 구조라든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거기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는 행정요건 신고로 봐야 할 것이다. 아직 판례는 안 나왔는데 이제 조금 요즘에 학계에서 뭐 조금 이슈가 되는 게 혼인신고예요. 혼인신고는 제가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논문 하나 쓰려고 혼인신고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그 법조성기를 밝혀낸 적이 있나 했더니 없어요. 일단 혼인신고 관련된 판례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별 다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알다시피 이제 최근에 김조광수 씨가 이제 그 서대문, 김조광수 씨는 우리 행정법계 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뒤에
계속 나와요. 이 양반이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행정법계의 발전에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제가 조만간에 공로표를 만들어서나 직접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수설 몰라가지고. 자, 어쨌든 이 김정수 씨가 지금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반려가 됐죠. 이거 아주 이제 주목을 해봐야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법적 성질을 논해보려고 판례를 한번 뒤져봤더니 판례가 없어요. 일단 그만큼 이제 우리는 혼인신고가 반려된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려가 되면 그냥 포기하고 지냈던 건데, 그래서 혼인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좀 물어봤더니 아직 논문은 없어서 논문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각종 몇번 학자분들 물어봤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혼인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십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은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제 첫째 말하는 게 이 양반은 이제 혼인신고라는 것이 중혼인지 아닌지 또 심사하고, 중혼 여부 심사잖아요. 중혼 여부 심사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하다 보니까 이건 실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데, 다른 쪽계 학계들 물어보니까 혼인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혼인신고 한번 해봐라. 가보면 거기서 보면 그냥 종이떼기 하나 내고 그냥 말죠. 그죠? 말지 그냥 거기 관청 공무원이 물어봐가지고 당신 둘이 진짜 사랑해요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실제로 뭐 결혼하고 살고 있어 안 물어보잖아요. 집에 가서 조사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맞다고 봐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쪽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뭐 그건 앞으로 좀 지켜봅시다. 판례가 뭐라고 할지 나오겠죠. 아직은 판례가 안 나와서 좀 지켜볼게요. 그래서 이런 혼인신고는 좀 논란이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 뭐 혼인신고가 뭐가 됐든 간에 혼인신고가 지금 반려가 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죠. 네.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 같은 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요. 판례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4번의 두 번째 문단, 자체 완성적 신고라 할지라도 타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인허가 의제 효과를 갖출 때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겠다. 이건 판례를 이제 직접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판례를 하나씩 보죠. 일단 첫 번째 56페이지 판례 1번, 당구장 영업신고는 자체 완성적 신고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구장은 규모가 작죠. 소규모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등록업과 신고업이 하나의 법제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당구장 영업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본 판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57페이지 가서 이제 그 판례 밑에 세 번째 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을 때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가 필요 없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신고만 하면 혈액이 발생한다. 자체 완성적 신고다라는 얘기죠. 자, 비교해서 볼 것이 판례 3번이죠. 판례 3번. 판례 3번. 판례 3번은 똑같은 당구장이에요. 당구장 영업신고예요. 근데 이 당구장을 어디서 할 때? 중고등학교 옆에서 할 때. 그때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들이 당구장이 만약에 학교 근처에 있으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당구장만 가니까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때는 판례가 이런 판시를 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세 번째 줄.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이게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근처나 내에 있다라 한다면 그 학교 보건법상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요건이 충족 안 되면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심사를 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결국 실질, 즉 학교 보건법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판례가 봤던 거죠.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판례 1번과 3번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당구장업 영업 신고지만 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식으로 받고 왜 수리를 요하는 식으로 받는지 그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판례 2번은 2000년대 그 행정법 판례 중에 10대 판례 중에 꼭 꼽히는 아주 중요한 판례 중 하나죠. 뭐 어려워서 꼽히는 게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꼽히는 판례예요. 자, 이 판례는 일단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자, 학계의 통용되는 해석은 이거예요. 이 판례에 대해서 자, 주민 등록 전입 신고는 우리 판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중전부터 계속 봐왔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거는 판례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판례가 바뀌었느냐? 종전에는 투기 목적 여부까지 심사했다면 오늘 판례가 바뀌면서 이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투기 목적 여부는 심사할 수 없고 그냥 X를 합시다. 여기는 심사할 수 없고 투기 목적 여부는 심사할 수 없고 오로지 거주의 의사 여부만 심사하겠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투기 목적 여부는 심사할 수 없고 X를 넣었을까요? 딱 보기 좋게. 요것만. 그래서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실질 심사의 범위를 축소했다. 이게 이제 이 판례 변화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통된 의견이고 이거와 달리 뭐 어떤 분들이 이 판례가 종전에 우리 판례가 수리를 요하는 식으로 봤다가 지금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식으로 본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판례 2번 보십시다. 이 주민등록 독립신고죠. 이게 이제 여러분 저쪽 강남구 저쪽 세곡동 일대 거기 이제 그 다음에 그 저쪽 서초동 일대 꽃마을 일대 그때 이제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던 판자촌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입신고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왜 안 받아주냐? 거기 보면은 실제로 판자촌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 그 중에서는 일부는 주소만 거기 있고 실제로는 그냥 거기 딱지 그죠? 딱지 얻으려고 거기 사가지고 아주 잘 살지만 딱지 얻으려고 그런 분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주소지로 만약에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은 뭐야 되죠? 원칙은 나가서 심사해야죠. 근데 귀찮죠. 귀찮으니까 그 동네에서 주민이 만약에 누가 주소지를 거기를 갖고 전입신고 들어오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 구청이 혜택을 못 받아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그런 잘못된 행정 관행의 철퇴를 가하는 관점에서 실질 심사를 축소시킨 거예요. 아주 행정법 판례 중에서는 굉장히 잘된 판례로 뽑히는 유명한 판례죠. 전입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쭉 내려와서 네 번째 줄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결국 그 심사는 다섯 번째 내려오면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만 심사하는 거지 그 밖에 뭐 다른 이해관계 예를 들면 다른 이해관계가 대표적인 게 투기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심사할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이 판례는 의미가 좀 있는 판례니까 잘 봐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4번을 설명해 드릴 건데 판례 4번이 설명이 쉽지가 않으니까 자 천천히 한번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보기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조문이 좀 필요하니까 62페이지 가서 2012년 하신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요걸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 조문이 좀 있잖아요. 조문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주민등록 전입신고학과 조사건은 진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저런 취지의 이제 판시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그 보람된 일이죠. 그죠? 보람된 일이죠. 뭐 저도 옛날에 이제 전입신고가 안 돼가지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이런 판례를 보면 상당히 굉장히 가슴이 벅차요. 예. 자, 그 62페이지 보면은 건축 허가 신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몇 가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좀 숨어 있는 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숨어 있는 게 일단 자 어떤 지역이 돼 봅시다. 여기가 이 지역이 뭐라 할까요?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할까요? 자 농림지역이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막 수풀이 우거지고 막 농사 막 그러겠죠, 그죠? 이러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뭐 일단은 뭐야? 형질을 바꿔야죠. 그죠? 형질을 바꿔가지고 대지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그냥 건물 짓겠다 그러면 첫째 자
두 가지로 구분해 봅시다. 우리 그 건축법은 규모에 따라서 구분해 놨어요. 규모가 크고, 제가 그냥 대규모 소규모를 할게요. 자, 대규모 건축물이에요. 대규모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일 때는, 자, 일단 건축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별도로,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즉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토지 형질을 바꿔야죠. 형질을 바꿔가지고 성토해서 일단 대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 건축법 11조 5항을 보면, 자, 먼저 11조 1항을 먼저, 11조 1항이 건축 허가에 관한 조문이죠. 11조 1항에 건축하거나 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돼 있고, 5항에 가보면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게 그 유명한 인허가 의제죠. 그죠?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타법상에, 같은 법이 아니에요. 타법상에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걸 우리가 인허가 의제제도라 불러요. 인허가 의제제도. 거다가 쓰신다면 인자 하나 쓰고 인가 또는 허가,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부르죠, 보통.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도가 있네요, 거기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 즉 타법상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거기 개발행위가 있죠. 어제 개발행위가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토지 형질 변경 제가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규모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 허가도 받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받아야겠으나 우리 판례는 우리 법적으로 따지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의제가 되죠. 그죠?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의제가 되는 거죠. 의제. 그래서 실제로는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물론 건축 허가를 내준 행정청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요건 구별까지 다 심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좀 이따 또 나올 건데, 나중에 건축 허가가 아무리 기소이라 할지라도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재량이라면 결국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 해서 이때는 재량이다라고 본 판례는 뒤에서 곧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봐두시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규모가 작아요. 소규모 건축물일 때는, 자, 역시 뭐가 필요하죠? 소규모든 대규모든 일단 성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토.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 필요하죠. 토지, 그래서 형질 변경 허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소규모 건축일 때는 건축 신고하면 돼요. 신고만. 자, 14조 봅시다. 14조 1항. 14조 1항.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또 어떤 분들이 이 건축법 11조 사항이 인허가 의제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분인데, 그건 아니죠.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을 때 타법상에, 다른 법상의 허가 인가가 풀리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건축법 14조 1항은 건축 신고만 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고만 해도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2호에 보면 이제 보세요. 규모가 작죠. 뭐 3층 미만의 건축물이고 이렇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보통 소규모 건물은 이제 신고만 하면 된단 말이죠. 웬만한 자그마한 연립주택 지을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2항에 보니까 뭘 주장한다? 11조 5항을 주장한다. 그죠? 14조 2항에서 11조 5항을 주장한다. 인허가 의제 제도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때도 뭐가 돼요? 이게 의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의제가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건축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체 완성된 신고라 할지라도 이런 현상에서는 뭘 하죠? 결국 토지 형질 변경에 토지 형질을 변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건 구별을 심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된다는 얘기죠.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이 문제 좀 이따 풀고 앞에 판례로 한번 가봅시다. 법조문 다 봤으니까 57페이지. 이게 뭐 아주 중요한 판례죠. 자, 57페이지. 자, 이 판례 4번을 암기할 게 많아요. 자, 하나하나 뜯어서 보십시다. 자, 다수 의견 중심으로 볼게요. 첫째, 자,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 자,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가 나오죠. 이것도 외워둡시다. 뒤에서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는 창구 단일화. 첫 번째 줄 창구 단일화. 한 군데에서 하자는 얘기죠. 행정학에서는 이것을 원스톱 행정이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창구 단일화, 원스톱 행정. 그 다음에 절차 간소화. 특히 절차 간소화. 절차 간소화. 우리 판례가 절차 간소화를 강조해요. 뒤에서 이건 쟁점이 하나 될 거고. 그 다음에 비용과 시간 절감. 이게 이제 인허가 의제의 취지죠. 창구 단일화, 절차 간소화, 비용과 시간 절감. 그래서 외워두시고, 뭐 저는 창절 BC 또는 창절 12 이렇게 해서 외워두는데, 창절이가 12 걸었네. 창절 12. 네, 외워두시고. 자, 이게 취지지. 그래서 이런 취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지.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가 된 인허가의 요건 구비 여부는 심사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심사하되 다만 이렇게 인허가 의제를 둠으로써 원스톱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한 군데서 끝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겠죠. 이런 효과만 있을 뿐이지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돼요. 그래서 쭉 가서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므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따라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일반적인 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이때 실체적 요건은 뭐겠어요? 토지 형질 변경의 요건이죠. 그죠? 토지 형질 변경을 해줄 거냐 말 거냐.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만한 지금 요건을 갖추었느냐. 자, 그래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에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이 건축 허가의 법리를 이해하면 신고까지 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봐두시고. 자, 계속 그러면 가봅시다. 그러면 자, 나온 김에 이제 58페이지 5번의 신고의 구별 시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제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자, 58페이지. 그럼 이건 제가 이제 이번 판에 처음 쏘는 건데, 신고는 도대체 왜 구별하느냐? 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것 때문이에요. 첫째, 신고의 구별 시력. 일단, 신고의 수리라든가 수리 거부가 처분인지 아닌지가 다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 완성 신고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리가 처분이 아니어야 되고 수리거부도 처분이 아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에 반해서 행정요건제 신고는 수리를 통해서 법적 지위가 발생하니까 그때는 처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수리라든가 수리 거부가 처분이 돼야 돼요. 그러나 판례가 조금씩 달리 보고 있죠. 그걸 좀 이따가 우리가 캐치할 거고. 그래서 처분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많이 놓치죠. 두 번째 문단. 본안에 들어가서는 자체 완성적 신고 같은 경우는 형식 요건만 갖춘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수리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해야죠.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뭐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와 같은 그런 실체 요건 들어가지고 수리를 거부하면 이 거부는 위법한 거예요. 무조건. 네, 무조건. 그러나 행정요건형 신고 같은 경우는 요건을 다 충족했다 할지라도 마치 허가 신청처럼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들어가지고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서 실체적 사유를 들어가지고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거부가 적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수리 거부가 무조건 위법하다, 적법할 수도 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출제 포인트죠. 이게 본안에 가서.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확실하게. 그러면 확실하게 학습됐으면 6번 잠깐 좀 이따 하시고 잠깐 넘어가서 아까 그 문제를 마저 풉시다. 62페이지 넘어가셔서. (2012년) 하시 문제는 아주 제가 볼 때 출제도 잘 됐고 좋은 문제죠. 중요한 문제죠. 자, 차근차근 보십시다. A는 갑시에 소재하는 국토법상 관리지역 내에 지금 규모가 얼마 안 되죠. 그죠? 연면적 29.15제곱미터면 나누기 3.33하면 몇 평 안 돼요. 2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신고를 행정청에게 했다. 근데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관정은 우물이죠. 그죠? 우물이 폐쇄가 됨으로써
유일한 식수원 사용 관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행정청 X는 보건상의 위해의 염려가 있음을 여러 당의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일단 뭐 대충 머릿속에 견적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미 냈어요. 만약에 이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이렇게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 요구된 신고라면 이런 형태로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부가 적법하냐 위법하냐가 달려졌죠. 이미 판단된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신고의 구별시력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을 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 1번. A가 행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이 뭐냐? 그거야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출제 의도가 드러나죠. 허가와 어떻게 다르냐? 허가와 어떻게 다르냐? 어때요? 좀 뉘앙스가 좀 비판적인 입장이죠. 그렇죠. 다수를 팔려다면 똑같은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의 문제죠. 그렇죠. 예, 출제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미 풀었죠? 이 설문의 건축신고는 판례 다수 의견에 따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돼요. 그래서 자, 밑에 한번 목차 보시면 이제 건축신고 법적 성질, 사인의 신고에 관한 얘기 쓰고, 특히 인허가 의제됐을 때 신고에 관한 얘기를 쓰면서 일단 우리 판례 다수 의견에 따르면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 구별을 심사하다 보니까 행정 요건의 신고,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예, 좋아요. 그러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면 2번에 가서 건축 허가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다수설 판례처럼 만약에 이 신고를 행정 요건의 신고로 봐버리면 2번 먼저 볼게요. 이에 따르면은 건축 신고라든가 허가 자체가 모두 차이가 없죠. 그죠? 신고나 허가 모두 형식 심사 위에 실지 심사까지 하므로 양자가 차이가 없다.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일부 소수 의견에 따르면은 이렇게 차이가 없게 될 경우 금지의 도덕 행위를 허가와 등록, 신고로 구분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반함으로 결국 이에 대해서 신고를 좀 달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요구제 신고는 형식 요건만 거치면 되지만 허가는 실질 심사까지 하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견해가 있는데 뭐 한번 들을만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한번 쓸 수 있겠고요. 만약에 판례 소수 견해처럼 애초부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식으로 본다면 허가하고 처음부터 구분되는 거죠. 그게 양가로 1번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 거고, 특히 판례를 조금 비판하는 어조에서 문제를 출제한 걸로 확실히 보여지죠. 자, 어쨌든 우리가 판례를 따라갈 때, 자, 두 번째 문제, 수리 거부가 적법하냐? 이미 자 정리가 됐죠. 그러면 자 쭉 넘어가서 오른쪽에 63페이지 3번 건축신고 수리 거부가 적법한 거냐. 그래서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됐기 때문에 결국 행정청은 수리를 할까 말까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때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특별히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이 수리 거부가 적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끝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잘 해석해 보시고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봅시다. 58페이지 이제 6번 한번 얘기해 볼까요? 58페이지 6번. 자, 수리라든가 수리 거부가 처분이냐, 요거는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자, 일단 이념적으로는, 즉 학술적으로는 이때 자체 완성된 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라든가 수리 거부가 처분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판례는 그런 학술적인 생각을 고려하지 않죠. 우리 판례는 특히 뭐가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 제2조랑 1호에 어제 본 것처럼 그 밖에 이해주라는 행정작용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답답함을 느낄 텐데,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가끔 판례를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판례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처분이야. 그래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이렇게 논리를 풀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죠? 이게 처분이니까 그래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이렇게 정상이죠, 이게.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자, 취소 소송 외에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 그래서 이게 처분이야. 자,
어떤 게 정상적인 사실 논리구조예요? 위에 게 정상적인 논리구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몇 가지 판례를 볼 텐데 몇 가지 판례들은 이런 거꾸로 가는 판례들이 많아요. 이제 거꾸로. 요즘 판례가 제가 약간 쌍소리 한 번만 할게요. 요즘 판례가 정신 나간 일본 애들 영향 받아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그러지 마세요. 정신 나간 일본 애들 완전 지금 일본 애들은 지금 각종 공해와 그죠? 각종 원자력에 의한 여러 가지 후속 행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있으니 일본 애들은 정신이 나갔죠. 일본 애들이 이런 기능적으로 행정소송을 바라본단 말이죠. 기능적으로. 마치 행정소송을 보충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취소소송이 안 되면은 다른 구제소송이 없으니까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투자. 이런 취지의 판시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종종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의 판시가 많이 나오고 그런 취지의 판례가 몇 가지 나와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판례를 무조건 박수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 한번 따라와 봅시다. 가번의 수리의 처분성 여부에서 이제 첫 번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써놨죠. 자체 완성도 신고. 자, 밑에 보시기 전에 자체 완성도 신고는 신고만 하면 금지가 풀리는 거죠. 그죠? 신고만으로 금지가 해제되니까 수리라든가 수리 거부가 필요 없죠. 그죠? 수리 거부, 수리, 특히 수리가 필요 없죠. 수리는 단순한 접수에 불과한 거죠. 수리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체 완성도 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라든가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니까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다른 형태의 소송, 뭐 당사자 소송 되든지 다른 걸로 다툴 건 변론을 하고 처분은 안 된다고 보는 게 정상이죠.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차근차근 보십시다. 그러면 이양하는 거, 자, 학설 먼저 볼게요. 자체 완성된 신고의 경우에는 적법 요건을 갖춘 신고만 있으면 곧바로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때 수리는 단순한 접수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제3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수리를 처분성을 긍정하자라는 견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 관점에서 하나 더 봅시다. 오른쪽 연결되는 게 59페이지 나번의 양가리번 같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59페이지 나번의 수리 거부가 처분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유사한 학설 대립이죠. 자체 완성된 신고의 경우에는 자, 거의 똑같아요. 학설. 똑같이 처분성 부정설은 어차피 신고만으로 법적효과 발생하니까 신고의 수리 거부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처분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에 반해서 처분성 긍정설은 적법한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의도적으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했을 때는 상대방의 법적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즉 취소소송 아니면은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그래서 처분이 돼야 된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기능적 관점에서 취소소송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취소소송이 아니면은 다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분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런 취지, 판시, 이런 견해가 있고 참고로 판례가 밑에 나오지만 우리 판례가 건축신고 반려라든가 착공신고 반려에 대해서 신고가 반려된 상태에서 만약에 건축이나 영업을 개시하면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 법적지가 불안하니까 취소소송으로 미리 다투도록 하자. 취소소송 말고는 다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처분성을 긍정한 그런 취지의 판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 판례를 보고 상당히 획기적으로 아주 잘 됐다고 평가하는 분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판례 결론부터 먼저 알아두고 먼저 이것부터 먼저 보고 봅시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가시면 60페이지 판례가 있죠. 자, 판례 1번 건축신고는 건축법 14조에 있는데 자,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나요? 신고가 반려된 상태에서 만약에 건물을 개시하면 네가 즉 상대방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두 번 쳤다면 벌이죠. 그래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발음 빨리 하지 마세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을 받거나 또는 그 밖에 당의 허가가 거부될 즉 건축물을 사용해서 행할 영업허가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 단란주점을 영업하겠다 이럴 때 그래서 당의 건물을 사용해서 행할 영업허가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불안정하다 법적지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법적지를 해소해주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차원에서 결국 처분성을 인정하겠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표현이 좋죠. 표현이 좋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취소 소송 외에는 다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처분해 보겠다. 그런 취지의 판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니까 이게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평가는 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판례가 좀 더 연구했으면 당사자 소송만 좀 더 연구했으면 당사자 소송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끝내버린 거죠. 어쨌든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나마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래도 왜냐하면 건축 신고는 금지 해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신고가 반려가 되면 금지가 안 풀리죠. 건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요건 좀 이해가 돼요. 그나마. 그래도 판례가 충분히 이해돼요. 그 다음 판례가 진짜 문제죠. 자, 왜냐면 착공 신고는 아무 효과가 없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착공 신고는 뭐예요? 얘는 그죠. 정보 제공자 신고밖에 없어요. 신고예요. 금지 해제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착공 신고가 반려됐다고 상대방이 사실 특별히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데 다만 사실상 역시 신고가 반려된 상태에서는 이행강제금,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읽어볼 것도 똑같죠. 지금 위아래 편 똑같아요.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처분이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비판할 만한 판례죠. 착공 신고는 금지 해제 효과도 없어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신고인데 그 착공 신고가 반려됐다 해서 이것을 취소 소송 대상이 된 처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어쨌든 판례가 처분성 긍정했다는 얘기에서 요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 판례 입장 정확히 알아두고 확실하게 알아두고 이런 것들은 조금 비판적인 어조로 써도 되고 만약에 판례를 여러분이 지지할 거면 판례가 기능적 입장에서 우리 소송을 바라봤는데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뭐 법치주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판례를 옹호한 쪽으로 쓰려면 이제 판례가 이런 피소송을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봤다. 이렇게 쓰면 좀 옹호한 쪽으로 쓸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판례를 비판하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고 긍정 입장도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오십시다. 돌아와서 58페이지. 58페이지 아까 봤던 수리, 특히 자체 완성된 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처분성 인정할 거냐. 아직은 판례가 처분성 부정한 것밖에 없어요. 이건 이런 거죠. 이거는 이런 구도예요. 이거는 좀 알아둘 것이. 자, 갑이 이것도 참 이왕 그럴 거면 이제 판례도 바뀔 필요가 있을 텐데 갑이 지금 소규모 건물을 지으려고 소규모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건축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리가 된 거죠. 수리가 된 거예요, 이게. 수리가 되니까 이웃 주민이 이 건물 때문에 일조권 침해 당한다, 뭐 조망권 침해 당한다 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 우리 판례가 이 수리가 처분이 아니다라고 봤죠. 이런 판례만 아직 남아있죠. 그죠? 제 추측컨대 요거는 누구 하나가 다시 들고 들어가면 판례 바뀔 거예요, 분명히. 바뀔 건데 어쨌든 이 판례만 남아있어, 현재. 그래서 변경이 예정되는 판례죠. 이런 것들은 보나마나. 그래서 건축신고 수리가 처분이 아니다 라고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요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지금 미리 보십시다.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이미 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죠. 그런 권리를 획득한 자가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착공 계획서를 신고했는데 이것이 수리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공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착공 계획서 수리가 처분이 아니다라고 봤던 판례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판례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수리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들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이 정도 봐두시고 나머지 오른쪽 가서 행정요건제 신고에 있어서 신고의 수리는 처분이고 수리 거부 당연히 처분이죠. 그래서 59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납골당 설치 신고를 일단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그 수리가 행정 처분이다. 그래서 제3자가 다툴 수 있다. 그래서 5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을 때는 그 인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양거리 이번에 행정요건제 신고의 경우에 수리 거부, 즉 신고 반려는 당연히 처분이다 라고 했던 판례들이 거기 나와 있죠. 아까 봤던 판례들이에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좀 쉬었다가 가십시다.